이거 뭐예요? 무슨 비명 소리가 나네요. 아빠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처가에 들르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정 씨에게도 여성의 비명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파트 위층 어딘가였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정 씨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아파트 공동 현관을 향해 뛰어갔죠.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파트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죠. 4층을 지나 5층으로 올라가는 청계참에 도착했을 때 구석에 쓰러진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정 씨는 다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빠가 다쳤던 게 아니라 비명을 질렀던 그 여성이 다친 거였네요. 당시 제가 당직 중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가보니 여성은 이미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습니다. 많이 다친 걸까요?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피해 여성은 어떤 분이에요? 이 아파트 5층에 살고 있던 31살 오지연 씨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건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의미였나 봐요. 그런데 수사팀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어요? 피해자는 가방을 들고 외출하려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그 가방이 피해자 곁에서 발견돼야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집안 신발장 부분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연한 말투로 자신이 가방을 옮겨놨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팬티반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계단 아래에 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일단 현장을 보존해야 되겠다. 혹시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딸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다시 올라와 현관에 놓아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부분 원래 119에 먼저 신고를 하는데 가방을 옮겼다고요? 뭔가 석연치 않은데요? 자신이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평소 범죄 관련 프레그를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지금 거의 죽냐 사냐 그런 상황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게다가 아버지는 조사하던 형사에게 칼은 찾았느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일반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해자가 막 아빠 외쳤잖아요. 혹시라도 아빠랑 다툼 중에 비명이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피해자와 아버지의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둘 사이가 좋지는 않았나 보네요. 가방 속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사건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였어요? 37살 김정일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저녁 8시 58분경에 통화를 했고 또 9시 9분경에 다시 13초 정도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간 뒤에 김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9시 24분에 좀 더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보냈고요. 4분이 지나서 다시 미워요. 연락도 답도 안 해주고 갈게요. 라고 문자를 보냈네요.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나 봐요. 못 만나고 어긋난 상황 같아요. 수사팀은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그날 처음 알게 됐다. 즉석 만남을 하려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아파트 앞으로 데리러 왔었다는 거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근처에 와 있었다는 거는 맞는 거네요? 피해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계단에서 바로 칼에 찔렸기 때문에 마지막 통화자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돌아갔다고 했지만 범인일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통화남. 벌써 용의자가 둘이에요. 당시 오 씨는 무직 상태였는데 휴대전화에는 20여 명의 남성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상대였습니다. 남성들의 거주지도 부산은 물론 서울까지 다양했는데 마지막 연락한 남성 외에는 혐의점이 있는 인물이 전혀 없었어요. 현장에 CCTV 없었나요? 오래된 아파트라 단지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목격자는요?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정 씨가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귀에 이어폰을 낀 남자가 걸어 나왔대요. 아무리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고 해도 소리를 못 들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2층에 사는 여성도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침 3층에서 걸어 내려오는 남자가 있더랍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올라가 보세요 하고 말한 뒤에 무심하게 걸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계단으로 내려왔으면 분명히 피해자를 봤을 텐데.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용의자가 많네요. 수사팀은 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에 주목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4층과 5층 사이의 층계참이지만 혈흔은 3층과 4층 사이의 층계참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군데에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3층과 4층 사이 층계참에 원형 낙하 혈흔이 다량 생산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이곳에서 최초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났을 때 이렇게 3번이나 찔린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발견됐던 곳은 4층에서 5층으로 이어지는 곳이었잖아요.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떨어진 혈흔을 보면 아래쪽은 둥근데 위쪽은 벌어져 있어요. 이건 피해자가 올라가는데 떨어진 겁니다. 또 꼬리가 길게 이어진 형태도 있는데 이건 움직이는 물체에서 떨어진 혈흔입니다. 피해자가 상처 입은 팔을 흔들면서 긴박하게 올라간 거죠. 손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미 찔렸는데도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올라갔던 거네요.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계속해서 4층과 5층 층계창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범인에게 마지막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어떡해. 살려고 진짜 몸부림을 쳤는데. 4층과 5층 사이 층계참에서 마지막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구석 벽면을 등지고 주저앉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혈흔을 분석해 보니까 범인이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를 쫓아 올라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에 있었잖아요. 5층 집이기 때문에 범인은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가 범인이라면 피해자가 아래로 도망쳤어야 돼요. 바로 아버지 오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딸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용의자가 둘로 좁혀졌네요. 피해자랑 만나기로 했었던 그 즉석 만남 남성 있죠? 그 사람이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김 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자를 20분가량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동선을 추적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건 현장에서 목격된 이어폰을 끼고 있던 남자네요. 키는 175cm의 통통한 체격, 분홍색 카라 티셔츠를 입고 짙은 색상의 크로스백을 맨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머리는 상고머리였고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바로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오.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려는 노력은 또 하지 않았네요. 약간 흔한 얼굴 스타일이긴 한데 눈매가 좀 무서워요, 저는. 살해 방식으로 봐서 범인은 분명 피해자에게 강한 원한을 가진 인물일 거거든요. 문제는 이 남성과 피해자 오 씨 사이에 접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채팅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으니까 즉석 만남을 했던 남성 중에 이 여성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단 통신 수사를 했어요. 오 씨가 채팅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 어느 유명한 사이트에서 피해자 관련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주변 세력까지 파괴를 해준다고? 이게 근데 단어도 엄청 자극적이고 거의 살인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90년대 디지털 카메라 정보 사이트로 만들어진 해당 사이트는 일일 방문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아, 알죠. 다양한 주제로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곳은 정치 사회 갤러리였습니다. 진보, 보수 간 논쟁이 극심한 곳이죠. 피해자 오 씨는 사건 2년 전부터 비너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박 선거를 올린 이용자는 자제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는데 둘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자제는 언젠가 비너스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자제를 조심하라. 인명피해 생기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듯?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비너스님 연락 되시는 분들 살아 계시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이용자들이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나 봐요. 이 자제라는 인물이 범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닉네임을 인으로 정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는? 용의자의 흔적을 찾는 게 시급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인근으로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인근의 한 CCTV에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대로 분홍색 상의에 크로스백을 맨 모습이었고요. 아파트 인근 또 다른 CCTV에서도 이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계속 현장까지 걸어서 이동했나 봐요. 예상 동선의 CCTV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집에서 10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 근처 CCTV에서 처음 용의자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용의자가 버스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몇 번 버스인지는 모르고요? 그것까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타고 온 버스를 찾기 위해 범행이 일어났던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 해당 정류장을 지나간 모든 버스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60대가 넘더라고요. 각 버스 회사의 차고지를 달려가 일일이 다 돌려봤더니 그중 한 대의 버스에서 용의자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분홍색 티셔츠에 그 크로스백맨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건가요? 긴장한 것도 같아요. 창밖만 바라보던 남자가 20여 분 후인 밤 9시 5분경 내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니까요. 범행 시간과도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가 버스를 탔던 정류장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버스 정류장 근처 좁은 골목 안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 고시원 같은 숙박업소가 하나 있었는데 업체를 통해 몇 호인지 확인했습니다. 순순히 문을 열어주던가요? 형사가 노크를 하자 편하게 열어주더라고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방 안에는 CCTV에 찍혀있던 분홍색 티셔츠가 빨랫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 걸려 있네요. 크로스백도 보이고. 또 부엌 선반에 범행에 쓰였던 흉기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살해 도구는 버리거나 꽁꽁 숨기지 않나요? 피 묻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사실 근거한 날이 사건 6일 뒤였습니다. 그럼 보통 범인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잖아요. 심지어 이 용의자는 집이 부산도 아니고 광주 광역시였어요. 근데 도망도 안 가고 흉기는 그대로 둔 채 숙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 물었더니 어차피 잡힐 그냥 수사상을 지켜보려 했다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범인은 맞았나요? 수거한 흉기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맞구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댓글 싸움을 벌이던 남녀 사이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고시원에서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5.18 모욕과 전라도 비하나 홍어다 그런 단어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